오늘 저희가 그림 여행할 곳은 중세시대 북유럽 미술의 핵심 국가인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마우리츠 하위스 미술관입니다. 얀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작품이 있는 곳입니다. 이 한 점의 그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미술관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작지만 보석 같은 미술관 또는 작은 미술관 중 가장 위대한 미술관이란 명성에 어울리는 곳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플랑드르의 두 거장인 루벤스와 브리겔이 함께 완성한 협업 작품입니다. 당시 루벤스는 유럽 각지로부터 많은 물량의 그림을 주문받았다고 합니다. 밀린 주물량을 해소하고자 공방을 차려 이런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완성시켜 주문자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관객들로서는 한 그림 속에서 두 거장의 화풍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그림이 명작으로 남게 된 것은 두 화가의 천재성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친한 친구였습니다. 루벤스가 브리겔 아이들의 대부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협업을 넘어선 우정으로 완성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루벤스가 아담과 이브, 나무, 말과 뱀 등을 그렸고 브리겔이 식물과 다른 여러 동물들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유감 없이 발휘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루벤스가, 자연은 브리겔이라는 문구가 어울리는 명화입니다. 이 그림은 두 화가의 협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두 회화 거장의 사인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명화 중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도만 잘 살펴봐도 그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는 구도를 이루는 세 개의 원과 특별한 원 하나가 있습니다. 왼쪽에 포도 열매 주위로 난 작은 원이 보이고 중앙 숲속에 하늘이 보이는 공간을 따라 형성된 중간 크기의 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하늘을 드러내는 큰 원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커지는 원의 구도입니다. 이런 구도 덕에 관객의 시선이 숲 아래에 있으면서도 갑갑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나무 두 그루가 수직으로 그어져 있어 화폭을 3등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브의 왼손과 허리 부분을 중심으로 화폭을 가로로 3등분시킵니다. 전체 구도를 보면 그림의 뼈대가 보입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구도가 있는데요. 이곳 들판에 있는 동물들이 중앙의 숲을 향해 있는 몸동작입니다. 마치 영상이 줌인되는 것처럼 밖에서 중앙으로 몰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도록 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작품 앞에 서시면 가장 먼저 구도를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이 그림은 내용면에서 두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중앙의 선을 기준으로 아담과 이브가 있는 왼쪽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을 담은 범죄 현장입니다. 오른쪽은 당시 죄 없는 자연 상태의 기록대로 동물들이 서로 어울려 즐겁게 지내는 광경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 위주로 진행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요소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 옷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맨몸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기록대로의 표현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루벤스가 자신 있는 인체 표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물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색상을 밝게 처리했는데요. 마치 햇살이 이들을 특별히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브의 긴 생머리에 햇살에 반사된 황금빛이 출렁입니다.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 나무가 이 화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 많은 나무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나무에 시선이 가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죠? 찾기가 무척 쉽습니다. 이 두 나무에만 과실이 있게 묘사했거든요. 생명과는 뱀이 있는 나무이고 영생과는 사냥이 오르려고 하는 나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숲이 풍성하기에 모든 나무가 열매를 지닌 것 같지만 단 두 나무만 열매를 맺게 그렸습니다. 화가의 묘한 속임수처럼 보입니다. 중앙에 물이 흐르고 있죠? 이 흐르는 물은 에덴 동산을 흘렀던 사대강을 대표합니다.
물가 근처에 육지 생물, 공중 생물 그리고 물속의 생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각종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가운데 오른편에 무서운 맹수 2마리가 소앞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지금의 표현으로는 다툰다고 해야겠지만 저 시절에는 즐겁게 놀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 옆에는 살찐 소가 있고 아래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악어도 보입니다. 혼자서 쳐다보는 숫사자 모습이 귀엽습니다. 나랑도 놀아줘 하는 눈치입니다. 부러운 듯 쳐다보는 눈빛이네요. 이런 묘사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 동식물들이 그려져 있지만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동물은 뱀입니다. 아담과 이브와 죄의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그림 속 요소입니다. 지금 이브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전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브의 왼손 위에 누가 있죠? 사단이 뱀으로 위장했습니다. 뱀이 과일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가지를 부러뜨려 통째로 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악의 적극성과 사단의 유혹이 매우 강함을 상징합니다. 당시 뱀으로 위장했던 이 사단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단어별로 살펴봤습니다. 그림이 조금 더 쉽게 눈에 들어오죠? 이제 그림 속 각 요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이 첫 부분은 에덴 동산과 관계된 주제의 그림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사람을 보니 단번에 루벤스 특유의 표현법이 보입니다. 튼실한 생동감이라고 할까요? 인류 첫남자인 아담에게 창조주가 주신 직업은 뭘까요? 동산지기인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근육으로 뭉쳐진 건강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루벤스는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르네상스를 경험했으며 해부학에 능한 화가였습니다. 지금 바위에 앉아 있을 뿐인데 단단한 근육으로 남성 미넘치게 묘사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헤어스타일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루벤스는 턱수염을 가진 인물로 결정했습니다. 첫 여성인 이브를 볼까요? 이브도 아담과 같이 풍성한 생명력이 전해지는 풍만한 여성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여성이라 근육은 삼갔지만 아담처럼 몸 구조가 발달되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쳐다보면 아주 먼 옛날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시대와 유행 감각을 느끼게 하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인류에게 원죄가 없었기에 수치심을 느낄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가 금지한 선악과를 전달하는 순간이므로 유혹적인 몸동작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한 핑크빛의 색감을 넣어 화사하게 그렸습니다. 몸 전체를 관객에게 보이며 서 있는 자세도 콘트라포스토 자세이기에 긴장감보다는 여성 특유의 애교와 여성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아담 곁에 말이 있고 이브 곁에 사슴이 있죠? 왜 동물이 곁에 있을까요? 당연히 에덴 동산이니 동물이 있겠죠. 사실은 힘의 상징인 말을 등장시켜 아담을 더욱 남성적인 인물이 되게 합니다. 이브 곁에는 눈망울이 큰 아름다운 사슴을 등장시켜 더욱 이브를 여성스럽게 만들고 풍만한 생명력을 지니게 묘사합니다. 아담을 더욱 남성되게, 이브를 더욱 여성되게 인식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창의성 높은 구성입니다. 이 작품에는 아담과 이브라는 특별한 인물에 대한 내면과 외면을 보여주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동물과 식물에 그 상징을 담았습니다. 관객들은 동식물에 담긴 그 내용을 읽으셔야 합니다. 귀여운 원숭이가 과일을 들고 있죠?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결국 아담과 이브는 창조주가 금지시킨 과일을 따먹을 것임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불순종의 도상이기에 아담 곁에 있게 했습니다. 그 옆에는 칠면조가 있습니다.
칠면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얼굴의 서목에 이르는 피부의 색이 7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색이 8개면 8면조, 9개면 9면조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래 북중미에서 야생하던 조류인데 스페인 정복자가 식용을 목적으로 유럽에 가져갔다가 가축화된 칠면조를 다시 북중미로 옮겨져 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칠면조에 야생의 들칠면조와 집에서 길들인 가축용 칠면조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칠면조가 등장한 것은 생물학적 생태중의 위장에 능한 조류이기 때문입니다. 위장이란 단어가 눈에 띄죠? 불순종의 범죄와 관련된 단어이기에 칠면조도 아담 곁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이브 곁에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그리는 화가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중세 그림에서 강아지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좋은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브의 탄생은 남편을 돕고 순종하며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 창조된 돕는 배필입니다. 창조된 내력을 담고 있는 상징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브 발 뒤꿈치에 고양이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눈에 띄지 않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칠면조보다 더 잘 위장한 모습입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사단처럼 묘사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참고해 이브 몸에 밀착해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브와 아담의 몸동작을 보면 뭔가를 진행하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브가 나무의 열매를 쥐고서 아담에게 건네는 순간입니다. 인류의 타락을 초래한 금지된 선악과를 이브가 아담에게 건넸고 아담이 이를 받아준 순간입니다. 창조주를 배반하는 범죄 현장을 화가의 상상력으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이곳에 매우 특별한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범죄 현장의 핵심이 담긴 둥그런 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조주가 금지시킨 단 하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인데 전달 형식으로 이루어진 범죄이며 공범임을 알립니다. 인류 최초의 재판이 에덴 동산에서 진행된 것을 아세요? 범인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인류 최초의 피조물이자 첫 부부입니다. 아쉽게도 인류 숫자가 총 2명인데 이 2명 모두가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죄명은 불순종입니다. 보통 불순종이라고 하면 큰 범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범죄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상 못할 죄목이 드러납니다. 큰 죄목 중에 하나는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한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주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아마도 능지처참 아니면 즉시 사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판결은 전혀 다르게 내려졌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의 한 분이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나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예수가 탄생하는 수태고지 사건입니다. 죄인을 대신해 하나님이 죽어주시기로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기록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화가는 그 기록대로 충실하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의 등장입니다. 아담 머리 위를 보면 밝게 묘사된 부분이 있죠? 무성한 잎사귀가 있는 곳이라 어두운 곳인데 화가는 밝게 그렸습니다. 관객을 향해 표신하게 이곳에 재판의 판결 내용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포도는 포도주를 나타내며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즉, 이 포도나무는 예수가 대신 죽어주심을 상징합니다. 중세명화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서 읽어야 합니다. 혹시 감상하시다가 경고음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의 클로이스트 미술관에서 로버트 캉뱅의 수태고지를 감상하다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봤는지 경비원이 와서 제지를 했습니다. 아마도 몰래카메라나 일정한 선을 넘으면 경고가 발생해서 경비원이 오게 되어 있는 시스템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그림에는 경고 시스템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감상하는 누구에게나 경고음이 울립니다. 삐삐삐 들으셨나요?
어디일까요? 앵무새입니다. 기억력이 좋아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으로 유명한 앵무새를 활용했습니다. 이 앵무새 한 쌍은 고개까지 돌려서 아담과 이브를 쳐다보며 범죄에 대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받아먹으면 정령 죽는다, 받아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말을 되뇌고 있는 묘사입니다. 이 표현 역시 창세기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배경이 되는 기록에 충실한 화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작품을 설명한 영상이나 미술관 큐레이트의 해석을 찾아보면 아담이 걸터 앉아 있는 바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위가 평평하죠?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은 금지시킨 과일의 호기심을 느꼈기에 이곳을 자주 찾아왔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이 나무를 묘사한 기록을 보면 유난히 눈에 띄며 아름다운 나무임을 강조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선악과에 대해 창조주도 나무에 대해 묘사했고 피조물인 이브도 이 나무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발동해 두 기록을 비교해 봤더니 이브가 기록한 것에 한 가지 사항이 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조주라는 신이 기록한 것과 피조물인 인간이 기록한 선악과 나무를 비교해 보십시오. 먼저 창조주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다음에는 최초의 여성인 이브가 그 나무를 보고 남긴 기록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두 기록을 살펴보면 아무튼 선악과가 유난히 아름답고 먹어보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나무와 열매를 지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큰 호기심을 유발했기에 부부가 이 나무 아래에 자주 찾아와 바위가 평평해지도록 털을 잡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오른손으로 과일을 전해봤지만 왼손으로는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손동작을 취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일임을 이브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과일은 이미 아담의 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가 함께 먹기로 결정하고 행동한 묘사입니다. 이브의 입을 보면 조금 열려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임을 알립니다. 이 묘한 나무라는 주제는 창세기 기록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기록에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 어떤 죽음도 없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 에덴 동산에 죽은 나무가 있다면 창세기 기록을 부정하는 표현이 됩니다. 살펴보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새들을 많이 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알록달록한 새들이 많이 등장하면 화려하고 풍성한 숲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나뭇잎을 없애고 줄기만 그린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아니지만 잎사귀가 없는 나무를 그린 것입니다. 이 화가의 다른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묘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기라던가 속임수라기보다는 가벼운 눈속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둥이 숫사자 옆에 있는 염소가 나무를 오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 중에 유일하게 나무에 오르려고 행동하고 있어 어떤 상징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감상할 때 관찰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나무가 영생과를 지닌 나무임을 안다면 이 동물은 악을 상징하는 염소가 맞습니다. 중세회화에서 양과 염소는 대조되는 동물입니다. 양은 고집세고 이기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일단 선한 동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악한 상징을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두 동물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면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나무에 오르는 염소의 행동을 나쁘게 볼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첫 부부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생명과까지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오르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마음을 역행하는 행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 중 하나가 산업 고폭력적이며 상위 포식자의 이미지가 없는 귀여운 동물로 등장시킨 점입니다. 아마도 생존 경쟁이 없었던 에덴 동산이었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리고 특이한 점은 다른 화가의 그림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애완동물이나 집동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한 쌍으로 존재하는 생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홀로 있는 동물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공간 부족 때문에 작은 생물은 한 쌍으로 그렸고 큰 동물은 한 마리씩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이 화폭 속에 그려진 생물의 숫자는 몇이나 될까요? 이 그림 속의 생물 숫자가 미술사에서 관심이 되었던 적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 약 10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확대경으로 봐야 보이는 작은 생물이 많습니다. 숫자를 헤아리다 보면 화가의 인내력을 체감하게 됩니다. 눈여겨볼 요소는 화가 브리겔이 살았던 북유럽에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북미산 칠면조, 남미산 카푸친 원숭이, 뉴기니아의 새, 낙타, 코끼리, 사자, 호랑이, 특별히 열대에 사는 악어까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은 이런 생물은 브리겔이 동물원에서 보고 확인 후에 그린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생물들 중에서도 특히 전면에 그려진 화려한 공작새는 압권입니다. 세밀하게 그려내는 사실화가로서의 명성에 걸맞는 그림입니다. 이 공작새에 관한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그 당시 대중들에게 공작새는 다리가 없다고 알려졌답니다. 그러나 화가 브리겔은 이 새의 다리를 관찰한 후에 사실적으로 그려 다리가 있는 새임을 사람들에게 알렸답니다. 관객에게 조류학 공부를 시킨 셈입니다. 창세기에는 현대의 생물학 분류와 조금 다른 창세기적 생물학 분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물학 부분과 관련된 단어 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야생동물과 인간이 함께 잘 지내는 것이 확인됐고 적대적인 동물들도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것도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생동물들의 본성에 양육강식이 절대적이 않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함께라는 단어가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내용에 계속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 신기한데요. 그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제 그림 여행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적외선으로 그림바닥을 촬영한 후에 알게 된 내용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 미술관에서는 현대 과학의 기술을 활용해 많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따라서는 대중들에게 그 진행 과정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에 그려진 그림의 비밀들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이 그림에서도 화가가 초기에 그린 드로잉이 발견되었습니다. 강아지 2마리의 위치가 처음과는 다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몰랐던 많은 사실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림 바로 옆을 보면 잠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제작한 의자가 보입니다. 그 의자를 만든 제작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미술관이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나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그림 여행을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하게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명화 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제공이었습니다.